오늘 첫 번째 주제가 마흔역에 대한 이 권한쟁의 헌재에서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헌재가 교묘하게 뭐 일종의 만장일치다. 이건 어떤 장난질이냐?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만장일치가 될 거니까 너네 힘 빼라. 약간 이런 식의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3명의 재판관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원식이 국회에서 표결을 하지 않고 이걸 헌재에 쟁의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어제 저희가 강용석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할 때 제가 헌재 취재한 결과 4대 3대 1 구도라 했잖아요. 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3명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은 반대 소수 의견을 냈어요. 우리가 처음에 조한창 임명될 때 꽤 걱정했었던 게 국회에서의 그 청문회 네. 때 보였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뭐 지금 가령 한동훈 색깔일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조금 그거보다는 좀 안도할 만한 몇몇 이제 판단들이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재판 과정에서 목회님이랑도 이야기했는데 이거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사람을 향한 여론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김영두 재판관이 예. 이번에는 좀 문영배 쪽에 줄을 섰어요. 네. 그러니까 이 김영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저희의 분석이 대체적으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3명의 소수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많이 알려서 탄핵이 5대 3이든 4대 4든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헌재가 발악을 하는 거다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게 해야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지지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금 분수령에 우리가 다 달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수싸움이 다 아주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도 명확해졌고 많은 분들이 이제 김영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표현 있죠. 요즘 파묘해 볼까? 뭐 가령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라든가 지금 가장 인기 좋은 문영배 네.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본 것처럼 김영두도 우리가 들여다볼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 재판관에 대해서 뭐 압박이라고 할까요? 뭐 그가 스스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중요한 어떤 헌법적 판단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가령 필요할 때는 권위자를 좀 모셔와서 이야기도 하고 가령 허영 헌법학자 같은 경우 이미 뭐 지금 헌재가 얼마나 거의 범죄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는 거 10가지를 딱 집어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게 벌써 지금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굉장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더 확성하고 국민들이 이 이야기로 이미 지금 우리가 진도가 같아야 돼요. 우리 일부 사람들만 이걸 알아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알아서 그게 큰 여론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예, 급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흔역의 권한쟁의 인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꼼수다. 그리고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다라고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명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서 마흔역을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면서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흔역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고요. 국민의힘도 최상목에게 헌재 결론은 이 최상목이 국회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지만 마흔역이 아직까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라면서 마흔역 임명하지 말라! 라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공식 입장을 오늘 밝혔거든요. 그럼 이제 공이 이제 헌재에서 어쨌거나 최상목으로 좀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네. 최상목이 일단 숙고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일단 최상목이 즉각 거기에 따르는 모습을 안 보인 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임명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회적 어떤 뭐랄까 여론 형성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식의 목소리가 나오는지를 좀 수렴하는 과정
혹은 뭐 지금 이 어떤 정부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요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이런 거 전혀 없이 너무나 생뚱맞게 뭐 나중엔 들어보니까 어떤 뭐 멘토 역할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허무한 결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명의 재판관을 먼저 임명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했던 실수를 지금 반복하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최상목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정무적인 어떤 고려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반가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민주당은 또 발작할 만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최상목이 아마 기다리는 게 있을 거예요. 가령 한덕수의 귀환 이런 거겠죠. 그렇죠. 아마도. 그러면 자기 부담이 한덕수에게 넘어가니까 그렇게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준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명확하게 이거는 자기가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당성이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시간을 좀 보내면 헌재가 한덕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또 급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만족하고 안도할 만한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최상목에게 사실 기대가 크지 않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제가 뭐 최고위원 등의 고위 당직을 수행하면서 영혼 없는 관료들, 제가 제일 많이 실망한 게 기재부 출신의 영혼 없는 관료들, 그리고 검찰 출신들. 맞아요. 이 두 집단이 가장 기회주의적이고 가장 줄잡고 성공지향적이지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배신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느껴지는 게 이런 거예요. 검찰이라면 정무적 판단하지 않고 그럼요. 그냥 사법적 판단을 잘하길 네. 기대한 것이고 기재부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몇 번 말했습니까? 자기 취임사에 26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그 속도를 꽤 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 부분은 오늘 그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정무적 판단.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건 좌익들에게도 밉보이지 않고 자기 커리어를 잘 관리하려는 그런 야비함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전 최상목이 정계선과 조한창 두 명을 임명하면서 모든 한덕수 총리가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막은 이 둑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 사단의 마은영 인용 판결의 8할 이상은 저는 최상목 책임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저는 9할. 예. 9할. 최상목 더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나올 때 이게 151석이냐 200석이냐 기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한덕수가 돌아옵니다. 그럼 한덕수의 귀환 때까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숨만 쉬어라. 그리고 너네 뭐 F폰지 뭔지 그 이복현부터 시작해서 검찰 출신의 기재부 출신의 기회주의 배신자들 그래 잘난 너네들끼리 환율 관리 잘하고 경제 관리 어디 한번 잘해봐라. 대신에 이 정치적이고 민감한 탄핵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최상목에게 요구해야 될 최선의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F4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단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미치는 자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최상목하고 그리고 이복현이잖아요. 네. 뭐 지금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스타일리스트처럼 막 대중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예쁜 이제 모습 보이려고. 기재부 한동훈이고 예. 그리고, 맞아 표현 너무 그리고 좋아. 그 금갑원 한동훈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네들 방패막이가 돼줬던 사람이 딱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 실력이 딱 드러나서 네. 지금 이재용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이 나오니까 그 비판을 이복현이 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입장도 못 내고 매듭을 안 어버버버 짓죠. 하는, 네.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냥 너네 잘난 F4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까지 해가지고 저는 그냥 너네끼리 뭐 경제 관리를 얼마나 대통령 없이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숨만 쉬어라는 말을 진짜 하고 싶어요. 예. 최상목이 그리고 명분이 있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다음 주일 거라는 TV조선의 단독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거 빨리 내려달라. 나는 대대행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버겁다. 나는 대행도 아니고 대행의 대행일 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이 짐을 지우지 말라. 이건 물론 비겁하고 무책임하죠. 하지만 그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상목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국론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지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 애초에 최상목이 뭘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네, 다 떠나서 본인이 탄핵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 탄핵 당하는 건요 이제 훈장 같아요. 근데 이게 정신머리가 어디서부터 썩어 빠졌냐면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대행이 되자마자 뭘 했는지 아세요? 예, 프로필을 바꿨어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액팅 프레지던트. 영어로 네. 전 세계가 알아주길 바래가지고. 나 지금 대통령 대행이야. 아니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지금 참. 그 뭐예요? 미국 대통령과 심지어 정상 대화까지 가능하다. 네, 뭐 이런 통화할 식의. 수 있다 뭐 이런 네. 식의. 누가 그런 권위를 줬습니까? 최상목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돌아와서 상목아 너 집에 가 하면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인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았다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있어요. 그렇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우리가 저 다수당일 때도 야당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일개 국무위원들과는 급이 다른데 그 총리가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은 안 된다. 대행의 권한이 아니라고 맞고 장렬하게 탄핵당하면서 산화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그 당시에 여론 지형 구도상 민주당이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 탄핵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두 명을 임명시켜서 바로 선임자인 한덕수 얼굴에 완전히 오물을 뿌려버리고 맞습니다. 자기가 그 대가로 알량한 액팅 프레지던트가 된 거예요. 그걸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일각에서는 지금은 윤석열 정부 아니다. 최상목 대행의 정부다. 이런 말도 비공개 회의 등에서 한다는데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으면. 저는 그때도 근데 한덕수 총리한테도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당시에 네. 탄핵을 딱 당했을 때 그 권한쟁의 심판을 넣고 본인이 직접 물러나지 않고 일단 그 자리에 좀 버텨서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지금, 더 좋았죠. 네, 네. 최상목의 어떤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헌재가 그걸 위해서 더 빨리 이걸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가 또 임명권에 대해서 뭐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었는데 정말 그 판단도 좀 아쉬웠습니다. 네, 만일 뭐. 돌아오게 되면 좀 지혜롭게 잘 대응하시길. 사실은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신문 등을 보면서 아쉽지 않은 케이스 등은 또 없어요. 한덕수 총리한테도 우리가 충분히 아쉬움을 느낄 만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아쉬움 등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상목이 보여준 모습에 비교해서 봤을 때 네. 또 이복현이나 이런 대통령의 총애를 입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모든 인물에 대한 비교가 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한테 우리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한 총리가 돌아와서 그나마 이 헌재나 주요 정무적 결정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현재로서는 차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런 현실적 진단과 인식도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마은혁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일단은 최상목이 이거를 좀 고민해 보겠다고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마은혁이 임명이 되어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변론 갱신을 해야 되고 그러면 마은혁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또 증인 신문을 또 되풀이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마은혁이 들어와서 재판이 지연되면 이재명 대법원 선고가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마은혁이 이 선고에 끼는 것은 원하지 않고 다만 민주당은 지금 조기 대선 김칫국을 마시고 있으니까 네네.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이라던가 대통령 된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 하느냐 여부 이런 것들을 헌재에서 따질 때 마은혁이 자기들한테 한 표를 줄 것이다.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는 평도 정치권에서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뭐 지금 이재명은 벌써 4월 12일 날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면 누구 임명할지 그거 지금 고르고 있을 거예요. 자기는 실제로 그러고 그러고 있을 있겠죠. 거예요. 예, 네. 자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우리가 이재명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마 마은혁보다 더한 인물들을 이 이재명 시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문영배와 이미선의 후임자로 임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런 되면 거죠.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위헌 판결을 받게 되겠죠. 네.
아니 후보가 허위 사실 좀 말할 수도 있지 뭐 그거 고의로 한 거 아니고 하면은 이게 법조항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선거 때 허위 사실 말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은 너네가 잘못이다. 그걸 뭘 믿냐? 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든 뭐든 전부 다 중단된다라는 헌재 판결이 나오겠죠. 요즘 헌재가 판결 내리는 걸 보면 지금의 구도에서도 정말 이런 막무가내식 판결을 막 일삼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하나 뭐 댓글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변론갱신 절차가요 원래라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 다 불러서 다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영배나 헌재가 이 변론갱신을 간소화해서 그냥 마은혁 너 그동안의 재판 자료만 보고 우리 한 일주일만 늦춰서 마은혁 포함해서 선고한다? 이거는 나름 누구보다 온건하다고 자부하는 제 마지노선도 넘어가 버린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국민 저항권 이제는 모든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인들 다 들고 일어나서 헌재와 대한민국 운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헌재는 문영배는 충분히 그걸 시도할 자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된다. 그리고 강한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 호소를 합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뭐 재판정 안에서 뭐 평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흘러나오잖아요. 네. 뭐 들으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몇몇 재판관들이 이 문영배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분노하고 반발하고 있다. 있다. 네. 그러니까 평의를 해서 그래 4대4가 나왔으면 그때 항상 문영배가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되고 또 심지어 이번에 나왔던 뭐 시나리오 뭐 읽어준 대로 대본 TF팀 네. 뭐 그런 이야기 그것과 관련한 이면이 또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가령 이제 뭐 TF팀 같은 경우 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쓰지만 결국 선택은 문영배가 하는 것 아닙니까? 혹은 하나의 어떤 대본을 썼을 때 그걸 수정하는 게 다 문영배다라고 지금 내부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무도한 짓을 할지 우리가 어떤 뭐 설마 이것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할 걸 우리가 가정을 하고 강하게 사전에 저항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상목이 허튼 짓 못하게 해야죠. 그럼요. 예. 진짜 그럼 되는 우리가 거야. 최상목에게 바라는 거 하나 숨만 쉬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또 3.1절 집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화문과 맞습니다. 여의도, 부산과 대구, 대전 등지에서 모두 모여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 헌재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최상목에 대한 국민들의 회초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속보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3월 1일 날은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다. 서로 간에 뭐 텔레그램방 이제 공유하고 릴레이 단식 시위도 하려나 봐요. 국민의힘 의원들 좋다. 한 48명 정도가 있는 단톡방 화면이 캡처가 돼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총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최상목이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숨만 쉬어라. 우리가 숨도 쉬지 말아보도 얼마나 평화적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독수의 기한을 기다려라. 한독수가 정리하게 냅둬라. 저는 그런 강력한 여론의 압박이 지금 헌재와 최상목에게 가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뭐 처음에 했던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최상목은 그 의전과 경호를 누리기나 해라. 그거나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액팅 프레지던트로서 그 대통령 대접이나 너는 잘 받고 있어라.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네, 뭐 그 정도 강력한 메시지들이 3월 1일 날 분출돼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명태균 특검법이 180표 이상으로 통과되었는데 역시나 이 이름이 나와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만 표결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저는 지도부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 제명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까지 놔둘 거냐. 그 사람이 있으면 이런 표결할 때 우리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론으로 정하고 하는 건데 어차피 안 들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미 심리적으로 이 사람은요 탈당했어요. 자기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심리적으로 민주당 입당했어요. 그쪽 의원들하고 아주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라야 된다. 이 당론을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어기면서 같은 당에 침뱉고 다니는 일을 지속했는데 어떤 징계나 제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의 기강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당나라 군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김상욱이 울산에서 시도당 위원장직을 내려놨잖아요. 근데 시도당 위원장이라는 건 사실은 봉사직이고 명예직이에요. 그렇죠. 실권은 없어요. 그러니 이번에 울산 남구에 있는 지방 의원들과 당원들이 어떤 기자회견을 했느냐. 당협위원장 내려놔라. 네가 뭐 지역에 와서 당협 활동도 안 하는데 뭔 당협위원장이냐. 실제로 김상욱이 울산에서는 숨어 지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서 숨어 지내야 되는 사람이 지역구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당협위원장은요, 다음번 지방선거 공천을 해요. 그러면 김상욱이 계속 당협위원장이면 다음번 지방선거 때 울산시 남구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으로 다 지 같은 리를 김상욱을 공천할 거잖아요. 그럼 울산 정치가 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김상욱을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임계점을 지나도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김상욱이요 민주당하고 아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이미 상사가 문재인하고 아주 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광주 가서도 김경수 만난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역시 예, 달라요, 달라. 예. 그래서 뭐 지금 김상욱은 이미 민주당에서 아주 따뜻한 자리 만들어 놓고 있어요. 최대한 국민의힘에 있어야지 분당 효과가 있으니까 그 시기만 미룰 뿐. 그러면 제일 한심한 건 제명을 안 하는 지도부입니다. 맞아요. 이게 뭐 보수 분열이니 뭐니 그런 걸 지금 염두에 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실망하는 것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이재명의 민주당 보세요. 정치 참 나쁘게 하지만 칼을 들어서 칠 때는 다 치고 자기가 목 잘라놓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 하잖아요. 김경수 만나, 박용진 만나, 오늘은 임종석 만나. 자기가 다 목을 쳤어요. 그래도 또 만날 때가 되면 또 다 만나져요. 만나면 임종석도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해요. 앞으로 순소리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 듣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그 망신을 당하더라도 뒤에서는 잔인하게 칼질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이 정치인들은 저도 지도부를 했지만 정치력에 있어서는 이재명보다 못하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질 수밖에 이재명이 없어. 비명 행사한 거 우리가 비판했지만 우리는 왜 비윤 행사를 못 시켰습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의 불만이 참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있지만 가장 불만은 정치를 더럽게 못한다. 매가리 없이 한다. 예, 눈치 전략이 보느라. 없다. 왜 이렇게 무조건 뭐 통합, 무조건 뭐예요? 뭐 분열을 막자. 그런 걸로 뭐 외연 확장을 위해서 좌파였던 사람 비싼 값 주고 업어오기. 저는 그 누구예요? 영등포구인가요? 그 민주당의 그 네, 이름 김영주. 예, 김영주. 그 사람 데려올 때 저 사람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그 지역의 좌익 진영 스크럼이 확실한데 김영주가 넘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표를 같이 들고 와야지 사실 이기더라도 이길 수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그들의 표는 맹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정말 정치의 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김영주는 그냥 두죠. 김영주를 그냥 두면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 민주당이 갈라지는 거니까. 친명 후보를 공천 주고 비명인 김영주는 어디 가냐? 새로운 미래 가서 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노렸어야지. 그런 식의 계산도 못하는 게 국민의힘이어서 이 무능과 멍청함을 우리가 가장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주가 지금도 계속 당협위원장이에요. 네.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음번 지방선거 때 자기가 민주당에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국민의힘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공천 주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영등포에서 몇십 년 국민의힘 당원으로 해왔던 사람들은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이 직거리를 지금 한동훈이가 만든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러니까요. 제발 좀 만약 우리가 비명 행사처럼 비윤 행사시키고 정말 대통령을 지키는 친윤들 위주로 공천 제대로 했으면 이 탄핵까지 왔겠습니까? 비상계엄도 안 했죠. 어떻게 보면. 알아서 국민의힘이 잘 싸워줬을 테니까. 정말 민주당과. 또 그때 사진이 떠오르네요. 예, 90도 이상이었던 것 같아. 아예 대가리를 박아서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아니, 잘 붙여놨겠죠. 네. 오늘 요 합이 잘 맞네. 그 네. 정도로 수그리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김영주한테. 근데, 예, 네. 김영주한테. 그런데 그 사진 아마 조금 전인가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이자가 대구에 박근혜 대통령 방문을 합니다. 그것도 누가 봐도 진정성이 없는 어떻게 그냥 표만 빨아먹으려고 표만 빨아먹으려는 그런 행보로서 갔는데 거기에서는 목을 까딱을 하네요.
맞아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동훈 혹은 사실 한동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에는 그런 정치라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계속 잘 걸러내고 예. 꾸짖어야 된다. 근데 김영주 공천이 왜 중요하냐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김영주 잘 얘기했네요. 예.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김영주라는 인물을 국민의힘으로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개혁 과제가 노동개혁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 52시간제가 그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에도 주 52시간제를 예외하느냐 마느냐 이재명이 간만 보다가 민주노총이랑 한노총한테 쫄아서 예외 안 한다 했어요. 그렇죠. 이 52시간제를 만든 사람이 김영주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장관.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개혁하면서 52시간제에 약간의 예외만이라도 숨통을 틔워주려 할 때마다 김영주가 민주당 내 어떤 구심점이 되어서 52시간제 우리는 절대로 양보 못한다. 이거 내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 인물을 데리고 오니 이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나 보수 정당의 철학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정말 최소한의 철학과 이념도 없는 인간이 한동훈이라는 게 김영주 공천에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포인트. 네. 예. 그래놓고 대통령이 그런 철학과 소신 때문에 이 김영주 영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 어떤 지저분한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친윤 어디 누구 안 꽂아줘서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게 한동훈의 이 쌩얼인 겁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친윤이 누가 있어요? 우리 탄핵 국면 초기에 보면은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찐하고 가짜가 구분이 네. 될 텐데 공천 받은 사람 중에 친윤이라고 우리가 재확인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이 아니라 그냥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런 척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뭐 공천에 관여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데 정치인들 지들끼리 그것도 늘 정치만 하던 그 인간들끼리 내가 친윤이네 비윤이네 반윤이네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대통령은 아무런 어떤 그런 권한 행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거에 뭐 개입이라도 한 것처럼 혹은 개입을 시도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 나쁜 이미지를 받고 그게 총선에도 사실 나쁜 결과를 끼친 것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역대 모든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이 정도로 영향력을 못 끼친 선거가 없었다라고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 전문가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지난 맞습니다. 총선을 돌아보면. 그래놓고 총선 대패의 결과와 책임은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그렇게 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예, 뭐 공짜 좋아하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치적으로도 너무 공짜를 바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얻은 모든 자리와 인기와 지위가 다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 대통령한테 공짜로 받을 수 있을 때는 착 붙어가지고 제일 충성인 척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나 혼자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혹은 여론과 언론을 등에 업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칼로 찌르는 걸로 점수를 따려고 하고 이게 다 공짜 좋아해서 한 행동들 아닙니까? 아니 공짜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사람들의 본성이니까. 근데 자기한테 그 많은 자리며 장관 직책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을 공짜로 준 사람 뒤통수에 칼은 안 꽂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지어 뭐 책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네. 그냥 전부 다 봐도- 남 탓이에요. 전부 다. 이거는 그 당시에 뉴스만 돌아봐도 팩트 체크가 바로 되는 거짓말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영부인과 관련된 이야기, 뭐 혹은 어떤 뭐 본인이 비대위원장 되고 난 이후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언급들이 기사들만 봐도 팩트 체크가 되는데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을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뭐 이래저래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에 한동훈 이야기 하느라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무시해도 언론이 자꾸 붐을 만들고 띄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계속 짓밟고 이참에 그 언론과 방송과 함께 한 딸들을 그냥 다시는 정치권 근처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버리는 게 지금의 이 대통령님 복귀 후의 정치 환경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 냄비 속으로 못 튀어나오게 뚜껑을 꽉
닫아야 됩니다. 네, 저희가 다른 뚜껑은 몰라도 그 정치적 뚜껑만큼은 확실하게 닫아주는 멸콩 TV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사람과 우리가 좀 입장이 같네. 거기도 뚜껑을 딱 해야 되고 우리도 딱 서로 다른 뚜껑이지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한동훈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도부에 대해서 도대체 왜 당무감사 제대로 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지금 지도부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죠. 없는 죄를 덮어 씌우라고 누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정치인들, 다른 어떤 정치적 자산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처럼 한동훈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왜 그걸 하지 않느냐. 예. 네,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이 지도부가 좀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몸살이지 말고 조중동 눈치 좀 그만 봐라. 조중동 이야기 듣다가 뭐 잘된 게 뭐가 있냐. 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진짜. 네. 그 금요일마다 금요일 11시 반마다 권영세 규탄 집회를 합니다. 네. 행진을 하는데 와 행진 코스가 너무 좋은 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러니까 아파트 숲 사이로 쑥쑥 다니는데 권영세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 지금 우리가 행진하는 소리를 듣고 아파트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유 제가 권영세 뽑았어요 다시는 안 뽑습니다 이런 말하고 올라가시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런 그 용산구의 현장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성동도 똑같은 걸 좀 당해야 될 것 같고 권영세도 계속 이 집회 더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저번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초과상관 다 타는 거예요. 지금 소잃고 외양간 고칠 때가 아니라 그나마 이 국민들의 보수 진영의 지지가 소처럼 우직하게 남아 있을 때 외양간 고치세요. 그 외양간이 뭐냐? 김상욱 제명 그리고 한동훈 단계 당무감사 이런 게 외양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